여러분들은 신을 믿으시나요? 신을 찾아서에서는 과거 철학자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비추론에 대해 잘 아시나요? 유비추론이란 두 가지 사물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추론해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는 약 98%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A가 침팬지에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 A는 인간에게도 비슷한 질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론하는 것을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유비추론은 오늘 다룰 주제에서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자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디자인 논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설계했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디자인 논쟁은 목적론적 논쟁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마디로 자연계를 보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맞춰져 있고,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증거라는 논리예요. 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유용한 사물들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눈을 살펴본다면 그 미세한 부분들이 모두 서로 너무나도 잘 짜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각 부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 즉 보는 일을 수행하는 데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윌리엄 페일리 같은 디자인 논쟁 지지자들은 눈과 같은 자연적 사물들의 복잡성과 효용성이 바로 이것들을 신이 디자인했음에 틀림없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달리 어떻게 그것들이 현재의 그 모습처럼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죠. 이러한 논증은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관찰하고 그 검토를 통해 원인을 알아내려고 시도합니다. 디자인 논증은 자연계의 사물들을 보며 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물들은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에 그 신성한 제작자는 인간인 시계 제작자보다 훨씬 더 이지적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디자인 논증은 특별히 유비 논증이라는 논리적 형식을 빌려 사용합니다. 유비 논증은 두 사물 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논증이에요. 이 논증은 만일 두 사물이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면 다른 측면들에서도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원리에 의존합니다. 디자인 논증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요. 우리는 이미 디자인된 사물은 설계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연적 사물은 디자인된 사물과 같이 복잡하고 정교하며 목적에 맞게 기능한다. 따라서 자연적 사물 역시 설계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시계와 같은 디자인된 사물은 어떤 면에서 눈과 같은 자연적 사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에 의존합니다. 마치 시계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시계 제작자가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잘 살펴봄으로써 어떤 신성한 제작자가 디자인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증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신이 자신이 만든 모든 사물에 상표를 붙여놓은 것과도 같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논증은 여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반박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 논증은 눈과 시계의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지만 과연 이 둘이 정말 중요한 점에서 유사할까요? 유비 논증은 비교되는 두 사물들 사이에 강한 유사성이 있을 때만 결론이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와 주머니시계는 유사성이 충분하기에 시계 제작자가 둘 다 디자인했다고 가정할 수 있죠. 하지만 눈과 시계는 정교하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유사성은 그저 모호할 뿐이며 따라서 그에 기초한 결론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즉, 약한 유비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디자인 논증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설명일까요? 아닙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들이 어떻게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는지를 신의 개념 없이도 훌륭하게 설명해줍니다.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 동식물이 환경에 맞춰 진화했다는 거죠. 물론 진화론이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디자인 논증이 굳이 신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생물학적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론의 존재는 디자인 논증이 신의 존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반박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이너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일하고 전지전능하며
가장 선한 신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논증은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여럿일 수도 있다. 고층 빌딩이나 우주 로켓을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듯 세상 역시 한 무리의 신들이 협동하여 만들었을 수 있어요. 디자인 논증만으로는 단 한 명의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주에는 많은 디자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은 근시가 되기 쉽고 늙어서는 백내장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보면 디자이너가 전지전능하기는커녕 비교적 약한 신이거나 혹은 세상을 만든 직후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른바 악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잔인함, 살인, 고문에서부터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생기는 고통까지 다양한 악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며 지선한 신이라면 악이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악의 문제는 디자인 논증이 지극히 선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논증은 우리에게 기껏해야 어떤 존재가 세상을 디자인했다는 매우 제한적인 결론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 논증만으로는 그 존재가 전지전능하고 지선하며 유일한 신이라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논리적 증명보다는 개인의 신념과 믿음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론을 통해서 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논증과 그에 대한 한계와 비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